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코트라 한태식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원래 페이스북에는 무역 현장에서 본 한국 경제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무역 투자, 통상, 대외경제 이게 정부 부처에서는 용어 하나 선택에 따라서 바운더리가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 임의대로 무역 투자 현장에서 본 한국 경제라고 썼고요. 근데 제 원래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냥 우리에게 글로벌 시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여기 계신 분들이랑 조금 공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내용을 쭉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을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예전에 사실 2008년까지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박사를 해서 경제학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유학을 갔다가 제가 공부에 안 맞는 사람이란 걸 이제 외부에서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만두고 회사를 들어가서 처음 회사를 다니고 나니까 제 생각을 입이 열린 대로 말하는 거에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여러 번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회사 9년 차인데 스스로 이제 머릿속에 생각한 게 입으로 나가는 동안 여러 번 이렇게 필터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오는 데는 이제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겨냥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전적으로 제 개인의 생각이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명사진 방금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사실 코트라 뒤에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의 양재동에 있는 본사에서 3년에서 4년을 일하고 해외에서 3년을 일하고 또 들어와 3년을 일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26, 7살에 입사를 하면 정년 퇴직 때까지 5번에서 6번 정도의 해외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어서 진짜 회사를 끝까지 다니신 예를 들어 부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입사한 사람 중에 최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5, 6번의 사실 해외 생활을 경험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무역 투자 현장에서 본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뉴욕에 2013년부터 2017년 4년을 한 번 파견 갔다 온 게 전부라서 굉장히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하필이면 미국이고 그 중에서도 뉴욕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분들하고 제가 유일하게 차이가 있다면 저는 경제학 학사, 석사, 그다음 박사과정 계속 전공을 국제무역론을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2006년, 7년에 막 논문에 나왔던 내용을 읽었던 게 2015년 이때 되니까 현장에서 뭐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 논문을 쓰는 게 세상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도 저는 이제 그런 약간 렌즈로 이제 보고 있는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이제 5가지 순서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저는 어쨌든 뉴욕에서 보낸 4년이 제일 가장 큰 거라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크게 3가지 정도의 재밌었던 기억의 단편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 말씀드린 요거를 꺼내는 이유가 사실은 뒷얘기들을 하고 싶은 건데요. 크게 3가지 질문 정도로 그냥 공유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경기를 부양시킬 때 도움되도록 단 1%라도 해외에서 수출을 더하는 게 미션이고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쥐어 짜는 게 지금 제일 당면한 과제지만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스스로나 아니면 공유해 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연 그러면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두 번째는 근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건지, 세 번째는 그렇게 변한 데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정도에 대해서 질문에 그냥 답은 아니고 생각하시는 데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드리는 정도로 준비했고요. 마지막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냥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더 이상 수출을 예전처럼 몇십 %씩 늘리는 데는 글로벌 환경 자체가 한계가 온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무역이나 투자가 잘 된다는 거가 알고 보면 우리 물건을 외국 애들이 끊임없이 사주기를 바라고 외국 애들은 우리나라에만 공장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게 아닐까. 근데 그 욕망이 욕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크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관점을 가져봤으면 해서 결론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기 전에 회사 소개를 드리는데요. 회사 홍보 동영상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잠시만. 요거는 혹시 요 드라마 2014년에 했던 요거 보셨습니까? 저 입사하고 너 이런 회사 다니는구나라고 처음 이제 주변에서 피드백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요 드라마에 코트라가 딱 2번 나오거든요. 그 두 장면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 두 분은 종합상사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고, 원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래서 요 분이 지금 이제 제대를 막 해서 들리는 소문으로 이제 미생 2가 시즌 2가 웹툰이 연재되고 있는데 임시완 배우가 제대를 해야 이제 2를 찍는데요. 그래서 이제 2를 찍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요 배우는 김대리라고 사수고요. 코트라를 다녀온다. 뭔가 코트라에 갈 이유가 있겠죠, 그죠? 다음 장면 하나만 더 보실까요? 해외 유수는 코트라 전략을 지출하고 무역공무원에서 보면 업체별 신용조사 모두 추가나 페이지 구성 보도자료, 코트라 무보자료, 연구소자료, 무인보호자료 순으로 15종류를 정리. 네, 저 지시하신 분은 과장이고요. 여기는 신입사원인데 저도 회사에서 과장이지만 요새 이렇게 일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블라인드에 우리 과장은 또라이야라고 바로 올라가고요. 댓글 막 달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요 방금 과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연구소 자료, 코트라 자료, 무보 자료 순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해외 시장에 대한 뭔가를 이 신입사원이 정리를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뭔가 필요할 때 코트라 자료를 찾는 거죠. 근데 요게 실제 이제 요거는 드라마 장면이고요. 웹툰 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위에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건데 요 장그레라는 인물이 요르단의 중고차를 파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때 코트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아내는데 여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와우 로그인 안 해도 리포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네 코트라 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코트라의 해외 시장 뉴스라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정보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좀 위험하지만 드리는 말씀이 이 로그인을 안 해도 다운로드가 될 수 있네를 저희가 예전에 정부 3.0이라는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 때문에 선택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데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그가 하나도 안 남아 있거든요. 예, 이 장그레가 만약에 요르단을 치고 들어왔으면 요르단 혹시 뭐 시리아 이렇게 검색했으면 이 사람의 검색 기록이 남았거든요. 지금 저희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요런 거를 이제 찾아 들어오는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요 장그레라는 신입사원이 같이 일하는 팀장이 이제 오차장이라고. 예, 근데 요분 눈이 이제 항상 이렇게 빨가시고요. 예.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요 요르단 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대기업 사원들이 좀 오만해서 그런데 그런 자료 잘 안 보는데 코트라 자료 좋은 거 많아라고 얘기를 여기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너 되게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얘기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사실 저희는 그럼 좋은 거 많은데 왜 안 보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출발인 거죠. 근데 그럼 요 한 줄을 잘 읽어보십시오. 대기업 사원들이 오만해서 안 보는데 자료 좋은 거 많아. 여기에 질문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왜 안 볼까? 네? 저희가 전파를 못하는 걸까? 자료가 전달이 안 되는 걸까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좋다는 걸까? 현장에 있어서일까? 아니면 저희가 뭐 글을 잘 쓰는 걸까? 세 번째는 그럼 대기업 사원들이 봐야 되나? 근데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저희 코트라를 포함해서 모든 공공기관한테 외부에서는 야 대기업들은 도와줄 필요 없어. 중소기업들 도와줘야지 라고 하시는데 실제 해외에 나가보면요. 4대 그룹을 제외한 대기업들도 저희한테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요. 현장에서는 되게 친해요. 이거 뭐 급하다고. 왜냐하면
해외 대기업에서 나가 있는 몇 사람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둬줘야 되나? 빼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이 이제 질문이 나오고, 네 번째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나 생각. 이거 되게 좀 어이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는 요새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아요. 제일 큰 가장 결정적인 사례가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가시면 2013년 이후에 보고서 공개가 제한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경제연구소는 자체 생산한 자료를 삼성을 위해서만 쓰라는 거죠. 더 이상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많이 느끼는 거는, 기자님 더 느끼지만, 취재를 잘하려면 좋은데 출장을 가셔야 되고요. 출장을 가는 데는 돈이 들고 그 사람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면 돈이 드는데, 한국 사회는 정보를 생산하는데 돈을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예전에는 저희가 만들면 와 많이 이렇게 봤지만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요 웹툰의 이제 미생은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사실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소개를 드릴 때 저희 코트라 이러면 영문 이름이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나 말씀을 드리려고요. 코리아 트레이드 인베스트먼트 프로모션 에이전시의 KO, TR, 그 다음에 에이전시 A입니다. 그럼 여기서 빠진 거는 인베스트먼트랑 프로모션이잖아요. 이제 프로모션을 이 이름 앞에 집어넣는 해외 기관은 잘 없고요. 저희 같은 기관을 글로벌에서는 트레이드 프로모션 오거나이제이션, 무역진흥기관, 인베스트먼트 프로모션 오거나이제이션, 그래서 R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 R이요. 이 트레이드의 TR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안 찍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사실 요 이름을 딴 아이디어는 일본의 요거 유사한 기관이 제트로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랑 사실 굉장히 유사한 구도를 짰던 건데,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제트로보다 규모가 크고요. 제트로가 일본 의회에서, 일본 정부에서 예산 딸 때 코트라 예산을 참고합니다. 왜 우리는 이 정도 규모 안 주느냐고.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하고 나서 수출을 진흥하는 거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이 줄게 됐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저희 회사의 한글 이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대한이 들어간 공기업이 있고 한국이 들어간 공기업이 있거든요. 주로 역사가 50년 정도 가까이 된 데는 다 대한이고요. 최근은 다 한국이에요. 예, 이만큼 이제 나쁘게 말하면 좀 오래된 레거시가 있는 오래된 회사인 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설립하여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뭐 어쩌고저쩌고 쭉 있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는 요 무역진흥만 있었습니다. 근데 말은 무역진흥인지 솔직히는 수출 더 많이 하는데 다 핵심이었고요. 요 뒤에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이 부분은 97년 IMF가 끝나고, IMF가 생기고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법으로 저희한테 요 기능이 붙은 거죠. 그래서 코트라가 이제 인베스트먼트 프로모션 오거나이제이션까지 같이 담당하게 됐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시면 TPO랑 IPO가 분리된 경우도 많습니다. 별도의 조직으로. 근데 최근에 뭐 대통령님 뭐 유럽 쪽 순방 많이 하고 오셨는데, 유럽 국가들이 TPO, IPO를 분리하고 있다가 막 새로 합치고요. 이름도 다 하나같이 비즈니스 프랑스, 비즈니스 스웨덴 이렇게 이름을 다 만들면서 이 두 개를 합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사업 내용들을 쭉 보시면 뭐 조사한다, 뭐를 한다 막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다른 기관들, 그러니까 저희 코트라 말고도 여러 기관들이 해외 사업을 뭘 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 어디 가냐면 한 9조, 10조쯤에 뭐뭐의 뭐 해외 교류를 위한 뭐 이렇게 하나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글로벌들하고 일들을 하고 싶어서 그 기능들을 막 넓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기관들 한두 명이 한 지역에 나가서 1, 2년 있다고 해도 사실 글로벌 사업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뭐예요? 그런 기관? 그러니까 사실 요새 지능기관들, 정부에서 하는 지능기관들은 대부분 10조쯤 가면 그런 구절이 하나씩 있고요. 그 기관들이 다 해외 사무소를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글로벌하고 연관이 안 되는 일들이 되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1번부터 10번까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하나하나 이렇게 붙어가는 거고요. 그만큼 사실은 일이 복잡하고 많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내부적인 고민은 이거 하나만 읽어볼게요. 무역 투자에 관한 박람회 전시회 개최 및 참가의 알선이라고 한 줄 있는데 요거 하나가 사실 일을 배우는데 최소 2, 3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회사에 10개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전문가가 어떻게 돼야 될까? 가 되게 힘든 이슈들인 거죠. 근데 이건 아마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관의 업무를 하다가 글로벌 연계까지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말고 다른 기관에서 혹시 우리도 글로벌 뭘 한다라고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리소스를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조직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해외 무역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는 무역관 이런 이름이 너무 관 냄새가 난다 그래서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로 갔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40년 동안 이름을 무역관이라는 이름을 써왔는데 이거 갑자기 이름 바꾸기가 되게 힘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무역관이라는 체제로 바뀌었는데 이제 문제는 무역관은 이 사무실의 이름인데요. 가끔 업무를 보다 보면 거기서 일하는 제가 무역관인 줄 아세요. 그래서 한태식 무역관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는 네네네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제가 오피스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무역관이 가끔 이제 그럴 때 혼돈이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개의 지역본부 84개국에 129개 해외 무역관이 쭉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중에서 북미에서도 뉴욕 하나에서 4년 동안 이제 근무한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지방에 이렇게 12개의 국내 지원단들이 있어서 혹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제 저희 여기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2013년부터 4년 동안 뉴욕에 있었는데,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뉴욕 그러면 탁 생각나시는 게 뭘까요? 대부분 자유의 여신상, 그다음에 뭐 뮤지컬, 미술관, 모마, 메트로 막 많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관광을 간 게 아니고요. 거기서 살면서 이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를 하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하는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드냐면 걔네를 만나러 준비를 하러 가서 이 짧은 영어로 막 설명을 하는데 물론 저희 로컬 스태프들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정말 얘네들 뉴욕에 있는 애들은 진짜 웃기지도 않아 보이는 애들도 너무너무 수준이 높아요. 이게 이 보는 뷰도 넓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진짜 제가 1분 30초 만에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그게 다야? 다음에 보자 이러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얘네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지내면서 보는 거에 눈높이를 맞추려고 욕심을 내면 사실은 진짜 이제 시간과 몸이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중에서 그나마 이 세 가지는 이제 재미가 있지만 좀 시사점이 있는 기억들이라서요. 첫 번째는 혹시 이 CJ가 하는 케이컨이라는 한류 콘서트 아십니까? 저 CJ랑 단 1도 관계 없고요. 근데 이 CJ 케이컨이 이제 미국에서 LA에서 한 번, 뉴욕에서 한 번 열립니다. 근데 보통 시점을 6월 말에 뉴욕에서 하고 8월 초에 LA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군데서 하면 주로 타겟은 미국에 있거나 중남미에 있는 사실은 학생들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실제로는 뉴저지라고 뉴욕 옆에 있는 주가 있고요. 거기에 뉴악이라고 이 도시 별로 좋지 않아요. 사진 검색해 보시면 좀 이렇게 막 그래피티 막 그려지고 좀 동네 무섭거든요. 저녁에 가기 좀 무서운데 거기에 있는 큰 프로 아이스하키 팀이 이제 하는 스타디움인데 여기 10,000명이 꽉 차더라고요. 근데 이 가서 광경이 어떠냐면 CJ 케이컨의 메인 스폰서는 도요타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온 애들은 미국 애들인데 노래는 케이팝을 들으면서 춤을 막 추는 거를 저희 교포인 로컬 스태프가 보고 과장님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한국 걸로 흥분한 걸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배워야 될 것만 생각했는데
K-팝 하는 애들이 막 온 거를 미국 애들이 막 즐기고 있는 걸 처음 본 거죠. 근데 이게 2016년 광경은 진짜 이게 꽉 차고요. 요 밖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사이 이기운 거네요. 예,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시면 밖에 뭐 저 음식 파는 데도 있고 화장품 파는 데 이렇게 부스를 막 하는데 실제로 진짜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얘가 2018년까지는 요 뉴저지 뉴욕에서 열렸는데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방탄소년단 BTS가 뉴욕 안에 맨하탄은 아니지만 뉴욕시 안에 있는 야구장에서 한번 공연을 했거든요. 그러더니 올해 케이콘을 어디서 하냐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요. 맨하탄에 가시면 농구장하고 뭐 뉴욕 닉스라는 농구팀의 구장인데 저 이거 2016년에 CJ랑 같이 일할 때 설마 했거든요. 2022년까지는 안 될 거야라고 했었어요. 설마 케이콘을 메디슨 스퀘어에서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 확인된 숫자는 아니고요. 그냥 대충 들은 건데 이 LA랑 뉴욕 두 번 하면 CJ가 100억 정도 써요. 100억 정도 쓰는 이게 10년쯤 됐는데 거의 7년, 8년은 적자였고요. 최근에 뭐 도요타나 현재 버라이전 같은 이제 미국의 SK텔레콤 같은 수준 애들이 스폰서를 서면서 거의 이제 2분 정도까지 온 거죠. 적자 안 나는 수준까지. 근데 이걸 보면서 그냥 저는 사실 이 일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수출을 많이 하는 거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럼 너는 여기서 뭐 했니라고 할 때 저가 생각했던 여기 요 2층에 이렇게 박스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요 구장에 돈을 많이 낸 회원들만 부르는 데가 되게 잘 보이는데 이제 거기에 미디어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국 컨텐츠를 이렇게 잘 만드니까 투자를 하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넷플릭스가 옥자에 540억 투자한다는 게 이미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 투자는 다 LA에서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LA에서 투자를 컨텐츠 별로 뭐 이건 500억, 1000억, 1500억 이렇게 쓰는데 그거 하기 전에 2월달, 3월달에 뉴욕에 와서 전체 펀드 구조를 승인을 받고 가요. 대략 영화에 얼마, 뮤지컬에 얼마 이걸 이제 포트폴리오 나누고 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이 모를 리가 없고요. 근데 요 박스를 하나 빌려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칵테일 막 주면서 야 한국에 뭐도 가보고 뭐 요새 넷플릭스가 뭐도 하는데 HBO 니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걔는 벌처 펀드라고 쉽게 말하면 좀 나쁜 애예요. 회사를 사서 쫙 다이어트 시킨 다음에 다시 팔아서 돈을 버는 애인데 얘가 오늘 마마무가 나오네요. 근데 저희 직원하고 저 다 마마무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what? 뭐 계속 이러면서 하는데 저 보고 얘 모르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왔었어요 마마무가. 그래서 그 다음에 따로 만나서 얘기했더니 진짜 자기네 마마무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얘네들을 많이 아는구나. 그러면 저는 생각이 드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물건을 더 팔 수 있을까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뭔가 해볼 수 있을까인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요즘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100억 단위로 행사 못합니다. 이거는 재벌 아니면 절대로 못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CJ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좀 궁금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CNN의 이제 그 2016년 12월에 라이브 인터뷰예요. 요 분은 아시아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당시에 앵커시고 요 분은 저랑 이제 친하게 지냈던 뉴욕에 있는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분한테 물으면 이분이 답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 분은 누구시냐면 성함이 제이미 매슬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예전에 민주당이 클린턴 집권하던 때 울브라이트 장관의 보좌진이었고요. 좀 이제 쉽게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하버드에서 학사하고 동아시아 역사하고 그다음에 하버드 로스쿨 나왔던 변호사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지금도 CNN에 가끔 가셔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한국에 무슨 뉴스가 나오면 이분이 나와서 커멘테이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2016년인데 요 분은 사실 저희 코트라가 각 지역별로 투자 홍보 대사라는 걸 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현지인,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아무리 미국 애들한테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게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해봐야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야, 한국은 좋은 데니까 투자를 해라라고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먹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한 분씩을 이제 임명을 하는 거고요. 도와달라고. 요 분이 그걸 맡아주셨었어요. 그래서 잘 지냈는데 2016년 12월에 저희 이제 해외에서 뉴욕에 근무할 때 서울에 뉴스가 들리면 가끔 투자가들이 묻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하니? 뭐 하신다며? 이러면 이제 난 잘 모른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말고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CNN하고 인터뷰를 하러 나가게 됐다.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련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나는 무슨 말을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희한테. 이 사람이요? 예, 저희한테. 예.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CNN에 요거 이렇게 나가면 제가 뉴욕을 다 다니면서 한국에 투자하고 떠드는 것보다 이 5초 내지 10초가 훨씬 많이 나가거든요. 진짜 저랑 제 보스랑 엄청 긴장했어요. 이 멘트를 뭐로 줘야 될까? 여기서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안 되니까. 저희가 3가지를 줬는데 1번, 광화문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영국의 훌리건들은 100명만 모여도 피가 터지는데 완벽하게 컨트롤되고 있다. 2번째는 거시지표를 봐라. 환율이나 뭐 이자율 같은 걸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3번째, 한국은 미국의 오래된 우방으로 이 릴레이션에 전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써줬는데 이 인터뷰에 비슷한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 용어는 영어로 패러프레이즈해서 한국의 인스티튜션은 스트롱하다라는 얘기를 2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약간 이게 나가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는 약간 쾌재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모르겠다거나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라는 식으로 나갔다가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알고에 상관없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례를 왜 보여드리냐면 저 지금 잘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저희는 요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은 엄청나게 많이 관리합니다. 특히 일본은 워싱턴에 이런 사람들 관리하는 돈을 정말 많이 쓰고요. 이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한국을 니치 마켓으로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중국 전문가는 정말 많고요. 일본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일본에 장학생들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누가 해줄 말이 없는데 이 사람 역사 공부하고 났더니 한국에 되게 관심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런 자리에 오면 대본도 안 보고 IMF 금 모으기부터 북한의 경제적 효과까지 한 15분 그냥 쫙 떠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하는 거지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사실 현지에 관리하는 인원이 굉장히 저조한 거죠. 그 돈을 저는 그때 느꼈지만 지금보다 훨씬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연구용역도 주고 뭐도 주고 이 편을 많이 안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과연 우리 쪽에 유리한 얘기를 해줄까? 네, 네. 그냥 하나만 더 오프 더 레코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분은 힐러리가 이겼으면 서울에 왔었을 겁니다. 제가 무슨 직함이라고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 공을 엄청 많이 들였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됐죠. 예. 진짜 거기서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2016년에 오늘 힐러리까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코트라가 저분한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굉장히 우연히 만났었고요. 근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 너무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새만금 투자유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공장을 왜 지어? 유기농 해서 중국에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면 전라북도에서 오신 분들이 막 적고 가지 그런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CNN 가서 인터뷰 보시면 요것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중에 6개월에서 이런 걸 영어로 진짜 이렇게 CNN이면 팍팍 하는데 이걸 저희가 써준 적이 없어요. 저희는 딱 3가지 이유만 써줬거든요. 너무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그래서 저런 사람을 많이 한국이 만들어 놓으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거기 들었던 거고요. 세 번째는 이 화제의 인물입니다. 제가 화제가 된다고 일부러 선택한 건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 행사에 와서 스피치라고 갔을 때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고요. 이게 뭐냐면
2016년에 아베 총리가 뉴욕에 와서 일본에 투자를 하면 외국인으로서 투자를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고 쉽게 말하면 국가 IR을 하고 간 장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뉴욕에 되게 화려한 호텔에 사람 이 정도 모였고 저희 표현으로는 아주 나쁜 표현이지만 절반은 일본 사람, 절반은 코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 근데 사실은 아베는 저 행사를 온 게 아닙니다. 요 행사 끝나고 힐러리 클린턴이랑 면담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아베는 처음부터 트럼프, 힐러리 양쪽에 줄 다 대놨고요. 이 행사는 이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앞에 해놓은 거죠. 근데 요 날, 요 행사 하는데 우리 돈으로 15억 가까이 썼고요. 저는 뉴욕에 있을 때 한 번도 이런 행사에 15억 써본 적 없습니다. 예, 얘네들은 그냥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보다 5배에서 10배 이상 돈 많이 쓰고요. 그냥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러웠던 거죠. 아, 저렇게 쓰는구나. 근데 더 무서운 건 요렇게 말하고 요 뒤에 제트로라고 보이게 이제 이게 좀 코트라의 경쟁 기관이었던데 요렇게 말하고 5분 만에 인사하고 쫙 나가면 힐러리 클린턴 만나러 간 거죠. 계산을 해놨던 거고 미리 누군가 준비를 다 해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거 할 텐데 갈 때 이런 준비들이 진행이 되려면 과연 리소스를 얼마나 쓰는지.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 이러고 나면 아베가 왔다 갔네 정도 아니면 한국에 누구 갔더라 뭐를 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뉴욕에서 가서 이렇게 저 일하면 저희가 개도국에도 오피스가 많거든요. 개도국에 가면 되게 좋은 거는 이게 글씨가 너무 현란해서 그 지역에 되게 높은 공무원들하고 쉽게 일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캄보디아 아니면 케냐 이런 데 가면 고위직 공무원들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 같은 기관이 196개국에 나와 있어요. 뉴욕시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 안 만나줘요. 웬만해서. 예.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같은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에요. 요거는 진짜 유명한 사례인데 2012년에 당시 전광우 국민연금 이사장이 뉴욕에 출장을 갔는데 골드만삭스가 자산운용 한국 오피스를 없앤다는 통보를 가 있는 사이에 한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한테 미팅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골드만삭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전세기로 부회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는 제가 MSG를 친 거고요. 장관, 근데 이 정도 힘을 진짜 한 번만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뉴욕에 있는 애들한테 야,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시는 이 정도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김성주 이사장 형님께서 네. 네, 저희끼리 무슨 얘기했냐면 만약에 이제 남북 관계 좋아져서 미국 애들이 북한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제 번호표 뽑으시고 너 기분 나쁘니까 너 뒤로 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사실은 국민연금이나 KIC 이런 연기금들은 뉴욕에서 되게 유명하고요. 오른쪽은 이제 저는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저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뉴욕 출장을 정말 많이 왔던 분야 중에 하나가 부동산 대체 투자였어요. 요새 대체 투자 어떻게 하냐면 연기금 여기 이제 분들 연기금 펀드 300억 이렇게 만들면 무슨 투자증권 조그마한 중소형 투자증권이 150억 꽂고요. 나머지들이 이제 10억씩 뭐 50억씩 내서 편들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삽니다. 그 부동산으로 뭘 사냐면 미국 국세청이 입주한 건물, 미국 아마존이 입주한 건물 이런 걸 사면 이제 연금을 운영하기에는 왜냐하면 우리 말로 월세가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데잖아요. 근데 이 출장을 진짜 많이 오고요. 이 출장을 오면 부동산 리얼터들은 이 사람들 갑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엄청 잘해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거 한국에서 좋게 볼까요? 좋게 보이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근데 이게 우리는 되게 생소하지만 대만이나 일본은 이 작업을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많이 했고요. 지금도 해외에 자산이 진짜 많고 그 자산에서 오는 수익이 따박따박 자본 수지로 들어와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무역 수지, 경상 수지 흑자 적자 막 이거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달러가 들어오나 이 빌딩 사서 달러가 들어오나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거 딱 기사 보고 든 생각,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맨하탄의 최대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이러면 딱 드시는 생각이 뭐예요? 저것들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기까지 가서 부동산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알지만 가셔서 허드슨 야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게 뉴욕에서 지금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부동산 프로젝트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정도밖에 투자 안 한 거를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 10배 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참 그 국민연금 쪽 관련된 분들 만나보면 국민연금 계신 분들은 국회에서 매번 수익률 묻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 사면 이게 쭉 올라가다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국 애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 건물을 통째로 사요. 중국의 포선이라고 되게 유명한 약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좀 또라이 같은 투자가들이 있는데 맨하탄에 뉴욕에 이제 맨하탄에 큰 상업은행 중 하나가 체이스 은행이라는 거기 건물 69층짜리를 통째로 2008년 금융위기 후에 사가지고요. 그거를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할리우드 애들한테 영화를 찍어라고 시켜요. 근데 영화가 내용이 뭐냐면 건물 폭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되게 알리고 나서 이 건물의 가격이 4배가 올라갑니다. 중국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해요. 여기 보시면 쇼핑몰 조성에 1억 1천만 이거 여기 한 몇 개 층 못 산 거예요. 예. 근데 걔네들은 진짜 하나를 사서 그렇게 작업해서 가치 확 올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가 과연 그렇게 나쁜 걸까? 그리고 이런 거는 왜 정부에서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묻는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허드슨은 어떤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 지금 개발하는 걸 한국의 눈으로 보면 사실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인재 역세권 개발 막 하는 거고요. 역세권 주변에 고도 제한 막 푸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체 투자하시는 분들 탁 가면 이거 완전 노다진 거예요. 예. 야 저기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건 왜 정부기관이 지원해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근데 이거 제가 이런 얘기 여기서 저 지금 오늘 녹화된 게 되게 걱정되지만 부동산 투자공사라 네네. 근데 이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지 되게 좀 궁금했습니다. 김성주 이사장님한테 한번 가서 네. 발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는 재밌는 얘기였고요. 이제 조금 슬픈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지내는 동안 이제 제가 아까 K컨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수출보다 저런 걸로 한국 전체를 알리는 건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현지 인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 쓰기가 참 힘들다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실제 이제 많이 알려진 이게 이 현지에 나가서 경쟁 국가하고 현지에서 이제 경쟁하는 것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저희 사무실을 진짜 많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요 3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1번, 오시기 전에는 대부분 굉장히 절박하고 적극적이고 급해요. 과장님 저 도와주세요. 지사님 가셔 뭐 이런 굉장히 급합니다. 두 번째는 오시면 본인 얘기를 굉장히 설명을 잘 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눈에서 뭐가 필요한지는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특정 지역인데 말씀드리면 드러나는데 유교 문화권이라는 얘기를 영어로 전 컨퓨셔니즘이 유교인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거를 외국인한테 한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니네가 이 유교 문화권에 호텔을 지어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반대 애가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1년 평균 바닷물 온도가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걸 왜 물어보냐 했더니 카리브해는 평균 20점 몇 도인데 거기보다 낮으면 나는 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는 분은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는 제가 미팅을 잘못 주선했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오셨는데 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거고요. 세 번째는 서울에 돌아가시면 대부분 팔로우업을 잘 안 하세요. 명함 다 주고받고 뭐 팔로우업 이렇게 이메일 같은 거 하면 저희가 제발 좀 피드백을 해주세요 하는데 대부분 잘 안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오면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요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 애들은 급하진 않고 조심은 하는데 팔로우업을 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나 만드는 거죠. 도대체 우리한테 글로벌 시장은 뭘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나빠서일까요? 아니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뭘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바쁘게 글로벌 시장에서 급하게 성과를 요구받을까? 그게 이제 거기 있는 동안에 많이 생겼던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뉴욕만으로 한정시켜 말씀드리면 거기 저 같은 기관이 196개국에서 나와 있고요. 실제로 뉴욕에 맨하탄에 사는 사람의 국적이 200개가 넘어요. 네, 그렇게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느 지역이고 어느 지역의 무슨 기관이고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한국인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 안에서 뭐.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코트라 얘기를 세게 해야 되니까. 근데 가서 본인의 기관 성과가 급하시니까 한국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몇 명을 모으면 이렇게 협업하면 한국이 더 드러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거기서. 그게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글로벌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중요한지인데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오늘 이제 회사에 근무를 하는 도중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늘 하루 이제 쉬는 날이라 이제 제가 막 집에서 급하게 만들어서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잠깐 보여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뭔가 수출 수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뭐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요거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를 그대로 따다 붙였는데요. 우리나라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동안 2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총생산한 거 다 합친 거가 에서 수출이 최고 45% 대략 40% 정도 유지되는 거죠.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정도 비중을 가진 인구 1000만 이상의 나라가 별로 없어요. 사실 일본의 수출 의존도는 10% 내외입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수출 더하기 수입을 GDP로 나누면 나오는데 이게 아주 많이 올랐을 때 2011년에는 거의 90%까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내내 생산하고 하는 거가 수출 수입하면 그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인구 5천만 정도 수준에서 거의 찾기 힘들어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90년 이후에 이 비중이 2배 이상 늘었다면 도대체 왜 늘었을까인 거죠. 왜? 그럼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저희 주력 제품이 뭔가요?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요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미국의 어떤 국제무역론 학부 교과서에 있는 사례인데요. 아이패드 하나를 뜯으면 부속이 어디서 왔는지를 추적한 겁니다. 그럼 이게 중국에서 온 것도 있고 한국에서 온 것도 있고 일본에서 온 것도 있는데요. 얘를 미국의 무역론 가르치는 교수들이 크게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원자재를 일본이 수입해서 소재를 만들어서 한국에 보내면 한국이 그 소재를 가지고 부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보내서 중국에서 조립해서 다시 미국과 유럽에 보낸다라고 대충 강의합니다. 그러면 그거가 강의가 막 하던 게 2008년, 9년이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논란이 됐겠죠. 그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이 다 절로 돌아가면 우리한테 오는 게 뭐야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아이폰 하나랑 아이패드 하나에 전체 부가가치가 어디한테 가는지를 분석을 했어요. 이 빨간색이 애플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3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 대를 팔아서 원자재 싹 빼고 얻은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사실 미국한테 가는 거고요. 중국이 열심히 조립은 하지만 그래서 노동자에게 급여는 나가지만 부가가치는 엄청 파란색이 엄청 작아요. 그래서 요걸 근거로 오바마가 2009년 10년에 이제 막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끄고 나서 딱 요 정도 테이블에 미국의 대기업 CEO들 불러서 스티브 잡스한테 묻거든요. 애플 공장 중국에 있는 거 갖고 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잡스가 노라고 해요. 그때 근거가 사실 얘였습니다. 우리가 실제 돈은 더 많이 번다. 그리고 이 로우 퀄리티의 레이버는 곧 로봇으로 대체될 거니까 우리한테 가져올 필요 없다. 라고 그때는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앞서 90년 이후에 20년간 이렇게
이렇게 수출의 비중이 늘은 거에 꽤 많은 비중은 이런 전자제품의 부품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수출한 걸로 사실 채워진 거죠. 이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얻어가고 있는데 뒤쪽에 변화는 뒤쪽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2013년에 맥킨지가 이제 보고서를 한국에 대해서 쭉 냈거든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요게 한국의 라지 코리안 매뉴팩처링 컴퍼니가 빨리 그러니까 거대 제조 재벌이 빨리 성장했는데 생산성 증가와 해외 진출로 jobless growth, 그러니까 일자리 없는 성장이 지속됐다.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2013년에 맥킨지가 요걸 지적해서 앞으로 요 4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에는 사실 앞에 깔려 있는 게 이건 거죠. 20년 동안 수출이 2배를 는 건 대부분 제조 대기업들이 부품을 많이 수출하면서 수출이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러면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제 수출 수입 관련된 걸 그림으로 몇 장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새 글로벌 애들이 요런 네모로 그림 그리는 거에 엄청 재미 붙였거든요. 요새 국제기구 가시면 이런 거 진짜 많이 해요. 요걸 이제 트리 맵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하버드에 있는 뒤에 이제 여기에 말씀드리겠지만 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랑 MIT 미디어 랩에 있는 두 사람이 이제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가시면 하루 종일 노실 수 있어요. 예, 특히 오른쪽 사이트 The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경제 복합성 등대라는 데 가시면 A 국가, B 국가 저 그림 뭐 하루 종일 잠깐 노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한눈에 수출 수입 구조를 보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럼 요거는 제가 오늘 2017년 데이터로 한국 수출 검색한 거고요. 요거는 수입 검색한 겁니다. 17년입니다. 데이터가 국제기구 데이터들은 조금 업데이터 늦어가지고요. 예. 그러면 요 색깔이 같은 거는 산업군이 같은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요 전자제품이 지금 17%로 제일 많고요. 근데 놀랍게도 수입도 제일 많아요. 예. 두 번째는 원유 관련된 제품 수입이 많고요. 원자재 수입이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럼 지금 요게 보이시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 이제 제조 대기업들하고 연동이 많이 돼 있는 구조인 거죠. 그 요거를 지역으로 보겠습니다. 요 빨간색 같은 색깔은 지역입니다. 지역. 그러면 중국 수출은 25%, 중국 수입은 21%, 미국은 12%, 미국은 10%. 그러면 요게 20년 전하고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요 빨간색 중국이 계속 늘어났고 파란색은 계속 줄어들었겠죠. 예. 그렇게 요런 거를 요새 국제기구들이 이걸 막 이게 동영상처럼 막 바꾸고 이런 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요 그림 요 앞에 걸 보시면 색깔이 되게 다양한데요. 이 다양한 걸 주목하는 교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해외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건 사우디인데요. 사우디는 그냥 원유 하나가 83%예요. 예. 그 부럽죠. 예. 되게 잘 살고요. 근데 이거를 아까 이코노미 컴플렉시티라고 접근한 사람들은 이 국가들은 성장 확률이 대단히 낮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요 색깔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해질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얘네들이 이게 좀 그림이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요 파란색이 같은 전자제품이고요. 요 같은 색깔들이 연결된 건데 그러니까 요 선들이 뭐냐면 요 산업하고 요 산업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가지들이 많이 연결된 국가일수록 옆가지로 갈 확률이 높아서 성장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6위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복합성 지수로는 6위입니다. 세계 6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앞에 5위는 어디예요? 미국, 독일, 일본 이런 데. 예, 일본, 독일, 스웨덴, 스위스 뭐 이런 데들입니다. 예. 근데 거기 사실 우리보다 경제 규모들이 일본이 되게 작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하게 연결된 결과가 사실은 앞서 90년대부터 수출이 막 늘어난 결과들로 이게 막 복잡해진 거죠. 예. 그래서 요거 가시면 심심해서 한 번씩 보는데 엄청 놀란 게 저희 회사 인턴을 뽑을 때 이제 문제를 냈어요. 뭘 하나 검색해 내릴까 보내랬더니 구글에서 코리아 US 익스포트 그러면 이게 검색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요즘 많이 생기는 거니까. 두 번째는 요거랑 딱 관련된 건데 요거 이제 역시 이 박스로 뭔가 그림 그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WTO가 세계무역기구 산하에 이제 ITC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센터라는 조직이 있는데 얘네가 작년에 뭘 하나 만들었냐면 한 나라의 수출 잠재력을 이렇게 지도로 그리는 거를 만들었어요. 앞에 것처럼.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 화장품의 3분의 1을 쓴다. 그러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의 3분의 1은 한국에서 세계로 나가는 수출의 3분의 1은 중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단 프리 트레이드일 때, 관세가 없을 때. 그러면 요 박스에 이렇게 있을 때 요 연한색 있잖아요. 요 전체 크기가 그 데이터로 뽑은 우리나라의 수출 잠재력인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짙은 색깔은 실제 수출인 거고요. 연한색은 이만큼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ITC 애들도 요게 이제 베타 버전이라 지금 저희 회사가 공식적으로 쓸 수는 없는데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막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714억 불 수출 더 한다고 데이터를 딱 뽑아놨어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5천억 불 수출 생각하면 1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15% 이상은 지금 구조화에서는 수출이 더 안 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정이 있는 거고요. 가정의 조건이 변하면 바뀌겠죠. 근데 이런 걸 앞에 이걸 쭉 보면 몇 가지 질문이 막 드는 겁니다. 도대체 수출은 얼마나 늘릴 수 있고 어디서 늘릴 수 있고 그럼 기존에 못하던 부분 중에 어디서 수출할 수 있을까? 같은 생각들이 이제 막 드는 거죠. 수출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근데 그럼 이 고민이 사실 뭘로 연결되냐면 요거 2018년 8월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집으로 다뤄서 좀 많이 알려졌던 건데요. 제목이 South Korea: The Fear of China's Shadow. 그래서 한국 경제에 들이온 중국의 그림자라고 하면서 뭐 이제 인터뷰들이 쭉 나와요. 이제 중국이 따라오면서 한국이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특집으로 다뤘는데요. 여기 오른쪽은 아까 보셨던 이제 재벌들 영향인 걸로 기사에서도 사실 나오는 내용이고요. 근데 제가 이거 더 좀 이게 한국으로 요약해서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권구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분 누구냐면 지금 북방경제특위 위원장이시고요. 원래 골드만삭스 홍콩에 계신 되게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인데 이분 뭐라고 하냐면 more not less globalization이라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한국이 이 활력을 찾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권구훈 이코노미스트 박사는 더 많이 글로벌라이즈 하지 않은 게 지금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또 나오는 대책 중에 하나는 또 다른 대안 중에 하나는 지금보다 더 글로벌라이즈. 근데 그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수출일까? 예, 수출을 늘릴 때 얼마나 더 늘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드는 거죠. 자, 여기서 그냥 저는 이제 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 수출이 늘어야 되고요.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건 저는 절대 제가 이걸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걸 어디까지 하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사실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앞에 우리가 90년부터 20년 동안 글로벌 밸류 체인에 의해서 수출이 늘고 성장을 했지만 사실은 일자리가 없는 성장을 했는데 이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유지되고 있느냐? 만약에 유지되고 있다면 저희가 무슨 노력을 해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으로 갈 건데요. 문제는 이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요거가 순서대로 그냥 보고서를 요약하는 건데 첫 번째는 2014년 12월에 KDI의 정성훈 박사라는 분이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산업무역 정책이라는 걸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분 요약의 핵심은 20년 동안 수출이 늘고 글로벌 밸류 체인에 많이 갔지만 우리가 부가가치를 많이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수출은 늘었는데 부가가치가 늘지 않아서 잡도 늘지 않고 우리 국내에 남는 부가가치도 없다는 걸 2013년에 처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말하고 싶었던 건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가지만 일자리를 챙기고 부가가치를 챙기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짜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은 2016년인데 요분은 사실 요새 이주환이라고 네이버 검색하시면 일본 반도체권으로 가장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하나고요. 요 분이 이제 요 보고서를 2016년에 내셨을 때 약간 변화가 있다는 걸 감지하신 거예요.
이 변화가 뭐냐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를 뜯으면 그 안에 부품은 삼성 거, 소재는 일본 거, 원자재는 호주나 뭐 사우디 이런 나라 거잖아요. 결국 그게 가면 어디서 소비되냐면 미국이나 유럽에 소비되는데 2014년에 처음으로 EU를 제치고 중국이 소비하는데 1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중국이 아이폰을 유럽에 파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갖다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그러니까 생산된 물건의 움직임이 마지막 종착역이 선진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결국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의 핵심은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5월에 이미 2015년 때쯤부터는 이미 중국이 시장으로서 중요해진 거고요. 삼성은 중국으로 부품을 파는 것 자체에 뭔가 시그널이 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이게 2018년으로 갔는데 한국은행에 나온 보고서인데 이건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전 세계적으로 약해진다는 내용을 18년 8월에 써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이폰 하나를 만드는데 밸류 체인으로 무역이 진행되던 거가 비중이 2018년 14.1에서 2015년 13.2까지 줄어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본에서 소재가 한국에 넘어와서 한국에 중국으로 가는 비중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게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호무역 기조 강화 아시아 주요 뭐 다 얘기인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부품 안 사고 자기네가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2018년에 이미 경고등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굉장히 수혜를 얻었는데 이제는 이게 안 좋은 조건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갈까요? 올해 1월 달에 이게 이제 맥킨지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영어로 읽어볼게요. Globalization in Transition: The Future of Trade and Value Chain이라고 해서 이 보고서의 결론은 뭐냐면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줄고 글로벌 리저널 체인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보고서 나오고 지금 청와대 김현종 안보실 2차장께서 전 세계 상무관들을 모아놓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니라 글로벌 지역 체인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보고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무슨 지역 체인이 뭐예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이 뭐 일본,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유럽 이렇게 가는데요. 그게 아니고 유럽은 유럽, 미주는 미주, 동아시아는 동아시아로 쪼개진. 예. 그래서 여기 이 내용에서도 뭘 다루냐면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와 새로운 근데 이거 결국은 중국에서 직접 소비하는 내용이 늘었다는 거고요. 뭐 중국 아세안 얘기하지만 중국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번에 새로운 기술 등장에 기여하는 이 새로운 기술 등장은 대부분 요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디지털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전 세계 GDP의 무역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쓰고 있는 요 핸드폰을 전 세계 생산량 대비 수출 수입 되고 있는 비중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동네에서 생산해서 그 동네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무역 증가가 상품 증가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 이거는 저희가 핸드폰 거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안에 있는 서비스 쓰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모든 글로벌 밸류 체인의 지식 집중도가 늘어나는 건데 이거는 글로벌 밸류 체인 단계에서 노동력 투입이 밸류 체인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밸류 체인에 걸려 있는 이제 사람들의 평균적인 지식이나 수준이나 R&D나 이런 게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에 의존하는 밸류 체인이 점점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니 이게 이제 뭘로 연결되냐면 올해 4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세계 성장과 교역의 연계성이 악화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교육을 많이 하면 성장이 많이 됐는데 이제는 교육이 늘어도 성장이 별로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자체도 안 되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14년부터 밸류 체인으로 이름을 단 보고서도 이거 말고도 많지만 쭉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최대 수혜자 국가 중에 하나고요.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부터 부품을 사줬기 때문에. 근데 이 조건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올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진행돼 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제가 질문을 뭐로 던졌냐면
우리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가 이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성장 동력이든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요약을 해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의존했던 글로벌 밸류 체인은 국내 부가가치 기업운이 낮아서 개선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의 일자리 없는 성장에만 글로벌 밸류 체인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도중에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줄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개선하는 기조 못한 상태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줄고 있고 이 변화의 핵심이 중국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점을 그냥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은 그러면 앞서 첫 번째 우리는 수출이 대단히 중요했고 그 수출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글로벌 밸류 체인인데 문제는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두 번째 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럼 다른 나라들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나 글로벌 시장이나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요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정책을 만들거나 뭘 할 때 제가 최 의원님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보고서에 이렇게 밑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냐면요. 미국 가로치고 뭐, 독일 가로치고 뭐, 일본 가로치고 그 한 줄에 그냥 그 국가의 정책이 그냥 이렇게 참고 사례로 들어가요. 그게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미국은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그 한 줄 들어가고 끝인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나라들이 그 한 줄로 요약하기 힘든 자기네 나라의 고민을 담아서 글로벌 전략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미국, 중국 뭐 얘기 드리겠지만 사실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례 저는 독일하고 일본인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막 벌어지는 이제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보면 이게 미국이 이게 중국이잖아요. 2006년에 닐 퍼거슨이라고 하버드에 있는 어떤 분인데 막 되게 말씀 세게 하시고 뭐 막 다른 사람하고 논쟁도 하기 좋아하는 분이 쓴 책이 이게 이제 뭐 돈에 뭔데 잠깐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차이메리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랑 중국이 경제적으로 얽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 차이메리카는 사실은 경제학 전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용어입니다. 이걸 돌려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글로벌 임밸런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여기 나오는 중국은 돈을 버는데 저축을 많이 했고요. 미국은 과소비를 많이 했다는 걸로 그래서 미국이 과소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미국이 부채가 많은데 그 부채의 대부분을 중국이 사줬다라고 해서 이 닐 퍼거슨은 차이메리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임밸런스 얘기였고요. 그게 사실은 지금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중국이 맨날 야 그러면 국채 한꺼번에 막 1조 달러 팔아버린다고 하는 게 사실 이때부터 출발됐던 얘기인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이나 중국은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 큰 관심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미국 보세요. 인구가 3억에 언어 하나고요. 그 다음에 화폐도 하나예요. 중국도 인구 12억에 15억에 언어도 뭐 소수민족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고 그 다음에 그냥 한 민족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수많은 플랫폼들이 등장하는 거고요.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규모가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앞서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 시절에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플랫폼이 되기에는 아직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중국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그냥 자체적으로 플랫폼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미국이나 미래의 중국은 지금은 아니고 글로벌 시장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얘네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특정 국가에 수출을 많이 하냐 마냐 보다는 글로벌 질서가 나한테 유리하냐 마냐에 더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독일 이제 제가 진짜 하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독일하고 일본인데요. 자, 요게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2016년에 만들었던 보고서인데 제목이 독일 유럽의 식맨에서 이코노믹 슈퍼스타로가 제목이에요. 2000년대 중반까지 독일은 유럽의 병자, 더 식맨 오브 유럽이라고 불렸었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사실은 독일 통일할 때 동독하고 서독하고 마르크화를 교환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업률이 10%까지 가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굉장히 사실 독일이 안 좋았고요. 저는 그냥 제가 이제 97년도에 대학을 들어가 98년에 2학년 때 거시경제학 수업 들을 때 그 원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독일의 거시경제 실패 사례가 한 챕터씩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오른쪽이 이게 얼마 전에 번역된 책인데 이 사람은 영국에 있는 사람이고 독일이 어떻게 EU를 지배하느냐라고 영국 사람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걸 책으로 냈는데 이만큼 사실은 독일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유럽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독일에 비행기 없을 때 가끔 암스테르담 공항에 내려서 철도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네덜란드에서 독일의 국경을 넘어간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전라도에서 경상도 이게 뭐 경계 하나 놓고 전라도 분이 경상도에 와서 물건을 사갔다. 독일하고 네덜란드 사이에는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유럽 전체는 그냥 자기 내수 시장이고요. 한국에서 아프리카에 컨테이너 하나 실어 보내는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독일이 네덜란드나 벨기에 수출하는 건 정말 애들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사실은 마르크가 유로화로 바뀌고 제조업 경쟁력 최고고 그다음에 유럽 영내 물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EU로 합치는 순간 그냥 EU 전체가 자기네 내수 시장으로 만든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독일하고 우리랑 가끔 비교할 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독일의 10대 수출국을 뒤져보시면 10개 중에 7개가 EU 국가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냥 웃자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 뉴욕 있을 때 독일의 이제 소위 말하는 미텔슈탄트의 뉴욕 지사 어떤 친구가 나와 있는데 저보고 왜 맨날 야근을 하냐요. 그래서 일이 많다 그랬더니 왜 일이 많냐요. 그래서 뭐 수출도 안 되고 어쩌고 막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걔 다시 만나서 너는 지금부터 한 달을 놀아도 스페인이나 그리스의 제조업 회사가 너보다 일을 잘할 확률은 없지만 나는 일을 하루만 안 하면 대만에 있는 TPO가 나를 따라한다. 너 같으면 야간 안 하겠니? 그러니까 이제 독일 애들은 부러운 거죠. 독일 애들은 그러니까 저는 걔네가 독일이 부러운 거죠.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야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독일 사례는 사실 이런 특성들을 감안하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독일은 지금 정부가 가장 하고 있는 건 EU를 지켜서 브렉시트가 되건 말건 유로화를 쓰는 독일 제조업의 내수 시장을 확보하는 게 독일의 최대 과제일 겁니다. 그 노력을 위해서 엄청 하고 있을 거고요. 이 조건이 제가 독일에 제조업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계속 갖고 싶은 조건일 것 같아요. 일본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을 과거를 그리워하는 일본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저도 이거 뽑으면서 되게 놀랐는데 혹시 위원님 예전에는 일본이 진짜 영향력이 컸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약하지 않고요. 막 그냥 무슨 사례 나오면 미국, 일본 이렇게 넘어갔어요. 중국 없을 때.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90년대에 글로벌 전체 GDP에서 일본이 한때 17.5%였대요. 미국이 24고 일본이 17.5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5.6%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끊임없이 이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딱 3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싸움 엄청 잘하던 애가 그때 진짜 잘했는데 라는 생각 계속 드는 거죠. 예. 이게 보면 글로벌 비중이 계속 줄고요. 중국한테 밀리고 이제는 막 인도한테도 밀리고 계속 줄어요. 근데 요게 한국은행 보고서인데 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는 줄었는데 일본이 과학기술이나 문화나 사회 시스템은 꾸준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글로벌 지수로는 꽤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사회 시스템이나 문화는 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일본 만화가 예전만큼 파워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은 사실 이때 요 GDP 비중이 줄고 이때 플라자 합의 뭐 이 근처인데 더 이상 수출을 밀어내는 거를 이제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해외 투자 생산이 늘려 나갔다는 거는 해외에 90년대 공장이 8,000개이다가 24,000개로 늘었고 3배.
그다음에 2000년대 중반까지 일본이 계속 원조 세계 1등, 2등을 했대요. 이 얘기는 이게 줄면서 더 이상 수출이 늘지는 않지만 대신에 해외 공장 만들고 해외 원조하는 거를 일본이 계속 늘려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왜 빨간색을 쳤냐면 솔직히 원조하는 게 좋으세요? 안 좋죠. 예. 공으로 남을 돈 주는 거. 예. 이게 아직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사실 공감이 되게 힘든 거고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극적으로 한번 얻어 맞으면서 공장을 해외에 나가는 거나 이게 ODA 같은 걸 해서 원조를 주는 거가 되게 자기네 이해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서서 수출이 더 늘리고 싶으면 사실은 이제 이게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데 사실 지금도 대기업들이 해외 공장 만들었다고 보도자료 내는 걸 되게 꺼려해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억지로 당했다는 투로 얘기하지 원해서 썼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일본은 제국주의 경험이에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 중국, 미국 이런 나라는 제국의 마인드가 네네네. 국민적으로 다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 나중에 제 사진 하나에서도 조금 드러나는데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미국, 중국은 어차피 대국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 안 할 거고 질서에 관심 둘 거고 독일이나 일본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지금 하나 빼먹은 건 일본은 계속 줄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큰 시장을 확보한 전략이 마땅한 게 없어요. 방법이 독일처럼 이게 뭐 FTA를 맺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중국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일본은 커질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새로 떠오른 나라가 이제 인도랑 아세안 국가들인데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신남방 정책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지역에 관심을 갖는 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다 이 두 지역에 어떻게 해서든 이해관계를 집어넣으려고 진짜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얘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사실 관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제국주의 아까 말씀 주셨지만 깃발 꽂고 군대 가서 우리 땅 한 다음에 거기 쫙 이해관계를 먹는 시대가 아니라면 아세안 국가나 인도한테 우리가 어떻게 걔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사실은 선택받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대국은 어떻고 독일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고 신흥국들은 모두 선진국에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결론으로 제가 이 질문 자체 큰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거든요. 이 전제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저희 회사가 1962년에 생겨서 사실 지금 거의 60년째가 다 돼가는데 이제 60년이 넘었죠. 그 당시에는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유일하게 큰 시장을 만드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해외 시장을 수요가 있는 해외 시장을 확보하는 게. 근데 제가 지금 앞서 쭉 말씀드린 거는 수출에만 계속 의존하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큰 시장을 만드는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거에 얘가 제가 이제 작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는 데에 출장을 갔었거든요. 이제 현장을 조사하러 갔었는데 이 왼쪽은 스페인의 통신사 텔레포니카라는 데의 부스고요. 오른쪽은 우리나라 SK텔레콤이거든요. 부스 자체는 사실 큰 건 아닌데요. 스페인 인구 많아봐야 사실 한 뭐 5천만, 6천만 정도 될 건데 이 텔레포니카를 딱 갔더니 자기네 캐리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핸드폰을 쓰는 사람 수가 1억 몇 천만 명 이래서 야 무슨 어디서 거짓말이라고 봤는데 봤더니만 텔레포니카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남미 국가가 많아요. 스페인어를 쓰니까. 예. 근데 보다폰이나 그러니까 영국의 보다폰, 프랑스의 오렌지, 독일의 T 다 비슷합니다. 자기네 국가 인구보다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제가 좀 아주 나쁜 말, 우리한테 만만한 시장이 어디에 있냐라고 제가 좀 자극적인 용어를 썼는데 얘네들한테는 자기네 옛날 식민지가 이런 서비스나 재화를 파는 소위 만만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유효 시장이 나오는 거죠. 1억 넘게 핸드폰을 쓰고 있으니 이런저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참 안 됐는데 SK텔레콤 부스 진짜 잘 만들고 기술도 많은데 사람이 없네요. 아 이거요? 이거는 사람 없을 때만 제가 쓴 건데 SK텔레콤 우리한테 만만한 시장이 어딘지가 사실 이제 가서 궁금한 거죠. 만약에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의 옛날 무슨 식민지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뭘 하기에 너무 좋은 거라서 서비스를 만들면 갖다 쓴다라고 하면 SK텔레콤도 인구 5천만 넘어서 캐리어가 계속 늘겠죠. 근데 지금 SK는 아무리 MWC 이렇게 가도 동남아 국가가 다 자체 통일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유효 시장이 늘 수 없는 환경이. 그러면 이제 큰 시장을 어떻게 만들까 해서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 역사고요. 1962년 설립하고 나서는 수출을 늘리는 거가 저희 나름대로 큰 시장을 만드는 방법이었고 IMF 금융위기 이후에는 달러 필요했으니까 외국인 투자 유치 많이 했어야 됐고 수출의 낙수 효과가 주고 나서는 일자리가 주니까 해외 취업을 늘려야 된다고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고 우리 동네에서 생산한 거 우리 동네에서 소비해 수출은 더 이상 안 받겠어라고 하면 우리 회사는 뭐 해야 될까? 근데 저는 이 우리 회사가 뭐 해야 될까의 고민이 전체적인 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외적인 글로벌 경제와 관련된 기관들이 해야 되는 일들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 책 크래시드 붕괴 그때 올려주셨는데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 회사에서 빌리고 아직 다 못 봤고요. 서문만 보고 요거 딱 쓰려고 서문만 보고 왔는데 약간 백과사전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앞에 내용이 경제 위기는 곧 글로벌 차원의 대충돌이라고 표현했죠. 거의 전쟁을 사실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요약한 내용의 대공황은 히틀러를 낳았고 금융위기는 10년은 트럼프를 낳았다라고 요약이 돼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 이 문장에 빠진 게 뭐냐면 요 히틀러를 낳았던 시절과 트럼프를 낳았던 시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글로벌 밸류체인이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되게 달라졌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요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히틀러 후에 등장한 냉전을 유럽은 EU라는 정치적 경제적 구조물을 통해서 종식시켰고 사실은 이 EU를 만들면서 히틀러가 있던 독일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된 거죠.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동아시아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구조물이 부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한중일 대만은 이제 대만을 국가라고 쓰면 중국 애들 워낙 싫어하니까 이 3국 사이에 사실은 협력의 역사가 부재한 거죠. 서로 싸우기만 해봤고. 책에 나오는 거 아니면 요 마지막은 제가 넣은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를 왜 넣냐면 아까 아이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본에 소재 만든 거, 한국이 부품 만들고 중국에서 최종재를 만들면 이거를 미국이나 유럽이 사줬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국이 반도체 한국에서 사기 싫어. 여기서 직접 만들어. 이번에 반도체 일본 터지고 나면 우리가 그 소재 직접 만들려고 하겠죠. 수입 안 하고. 그럼 이 세 나라는 사실은 다 미국이나 유럽의 최종재를 수출하는 걸로 경쟁 국가들이에요. 이 동아시아끼리 그래 이거는 내가 소비해줄게 이건 소비해줄게라고 해서 시장 자체를 키워본 역사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깨지고 나서 시장을 만드는 방법이 EU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이제 정리를 정리를 그냥 왜냐면 이제 결론을 사실은 제 생각에 뭐뭐라고 쓰려다가 그냥 오늘은 질문을 좀 드려보고 가자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 드리자면 저는 수출이 줄어야 된다고 말한 적 없고요. 네, 수출은 여전히 늘어야 되고 중요한데 그걸 어디까지 늘려야 되는지 어디까지 정책적 역량을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대체 투자나 투자 관련돼서 뭔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우리 물건을 해외에 팔아서 외국 사람이 우리 물건을 사주는 것만이 답일 건가? 혹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답일 건가?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다 점점 더 객관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럴 때 그럼 어떻게 글로벌 경제를 다루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건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코트라가 이런 건 더 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그런 거는 좀 틀린 얘기인 것 같다는 얘기를 좀 오늘 듣고 갔으면 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네네네. 여기 앉아서 가운데 앉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먼저 요거까지 찍어줄 수도 있나요? 예, 그 위원님 말씀 주신 거 굉장히 그 장기 중기 위기가 섞여 있다는 말씀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그 제조업의 시대가 이제 서비스업 시대로 간다고 할 때 저는 이제 답은 모르겠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이렇게 좋은데 서비스업은 이 모양일까가 늘 이제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일으키는 뭐 별도 얘기가 있긴 한데.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서비스업이 사실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이제 하나 확실한 건 무형이라서 참 요새 한국은 다들 겪으시겠지만 뭐를 하면 자꾸 증거를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대부분 단기 짧은 시간에 한 번에 뭐 이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갖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아니라서 자원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자원을 쥐어짜서 뭔가를 하면 반드시 단기의 성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근데 무형을 생산할 때 과연 단기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있어서 서비스로 넘어가려고 할 때 사실 가장 큰 제약은 과거의 레거시, 과거의 제조업으로 성공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해외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그냥 제 의도는 이렇게 재화를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공장을 만드는 것도 다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기를 다들 바라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예로 하나 이제 부동산을 들고 싶었던 거고요. 저는 이제 코트라는 사실 아까 법으로 쭉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단기 금융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투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정확히 뭐가 애로가 있는지를 말씀드린 거는 제 범위는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옆에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거기도 역시 단기 성과 요구받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국민연금 하셨던 분들 얘기에 따르자면 지금 국민연금 아마 그 해외 출장소 나가 계신 분 숫자 세보시면 대체 투자 쪽이 제일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대체 투자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채권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 대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눈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수익률 예상이 딱 되니까 훨씬 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국민연금에도 뉴욕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대체 투자 쪽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 힘들어하는 게 올해 수익이 뭐야? 그러면 이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마이너스 아니야? 니네 똑바로 안 한 거 아니야? 다 팔아. 이게 이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되게 이게 조금 기다리면 올라갈 건데 라는 예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라는 게 대부분이 굉장히 변동이 심한 건데 이거를 특정 시점에 이제 성과를 요구할 때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사실은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아까 허드슨 야드처럼 누가 봐도 인정될 만한 자산에만 투자합니다. 근데 그건 돌려서 말하면 누가 봐도 돈이 되는 데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높아요. 노리턴 노리스크 하는 거겠네. 예. 그럴 때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면 좀 더 뭐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든 어떤 식으로든 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조금만 잘못되면 다 니 탓이야라고 가다 보니 그분들이 이런 걸 되게 주저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객관적으로 이게 딱 제가 이거 담당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라 그냥 아쉬운 거는 이게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대만이나 일본은 진짜 조금만 찾아보시면 해외 에셋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오는 자본 수지들이 있어서 농담으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적자가 몇 년만 나도 석유 수입하는데 문제가 생기지만 대만이나 일본은 자본 수지로도 에너지 수입에 문제가 없다는 농담을 가끔 하는데요. 그 얘기는 사실 일본이나 대만이 얼마나 시행착오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샀다 망하고 뭐 옛날에 일본 농담으로 록펠러센터 얼마였느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노하우를 배우려면 사실 돈을 어느 정도 까먹어야 되는데 1원을 까먹으면 바로 막 블레임을 당하고 하니까 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제
말씀드리고 아까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가 그 저기 이제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리화나인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 뉴욕 있을 때도 그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진짜 미국이나 유럽 애들이 아시아를 대상으로 사실 파일럿 마켓으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시장이 서울이거든요. 이제 걔네들한테 제가 많이 어필했던 건데 한국은 간단하다. 서울과 서울 주변이 인구 절반, 나머지가 절반. 2천만 인구가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 사는 데가 없고 이렇게 트렌드에 민감한 시장이 없다. 네가 여기서 팔면 순식간에 아시아에 팔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가장 많이 이제 걸리는 게 외국 거를 가져오는 거에 있어서 한국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아까 민족 경제로 말씀하신 우리는 사실 우리 브랜드, 우리 물건, 우리 게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해외를 나가야 되라고 생각하지 저놈들 걸 갖다 써야 된다는 생각은 잘 안 하고 솔직히 싫어해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예. 식민지 트라우마 때문에. 예. 근데 그럴 때 사실은 그들한테 파일럿 마켓을 열어주면 사실은 덤비겠다고 하는 놈들이 진짜 많을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서울이 진짜 이제 영어로 막 half가 산다고 맨날 그랬었는데 그걸 좀 더 규제를 풀고 외국 애들이 여기서 놀 수 있게만 해주면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구석구석의 경쟁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박정희가 수출을 택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본 건 제조 대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사실 트레이드, 그러니까 해외와 글로벌 무역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얻는 게 뭐냐? 그걸 영어로 gains from trade라고 하는데 그 무역 교과서들에서 이게 일자리랑 수입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기술을 얻는 것도 있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또 하나는 이제 체리를 국산 체리 말고 미국산 체리도 먹을 수 있어서 제 만족도가 다양화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꼭 보면 이렇게 그 정부 문서들에서 요거를 국산화해서 몇 년 안에 수출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거는 너무 그거에 목매이지 않았으면 오히려 그 플랫폼을 가져다가 마리아나를 갖고 와서 여기서 풀어놓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예. 사실 지금 말레이시아나 태국이 네. 의료건강으로 이거 지금 전면적으로 갑자기 풀었고 네. 한국도 결국엔 이거 케어팜식으로 할 거고요. 네, 네. 뭐 중장기 플랜이 좀 있고 뭐 네. 다음 대선 주자나 네, 네. 그냥 시대 당 대표 나가실 분까지 네. 되어 있고 이제 오종 사실 이게 허준과 대장금의 나라 네네네네네. 그런 네. 매력이 있다는 한국.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일반화돼서 말씀드리자면 그 트렌드를 굉장히 빠르게 소화하기에 사실 서울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예, SK텔레콤은 네 사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사실 좀 애처로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직원들이 동원돼서 뭔가 보여주려고 할 때 만약에 우리에게 만만한 시장이 중남미처럼 스페인한테 있었다면 SK텔레콤이 얼마나 더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언어 문제 핵심. 예, 맞습니다. 사실 스페인어이기 때문에 사실 저기 MWC가 가신 SKT 분들이 텔레포니카 보시면 되게 비웃습니다. 그 유럽 캐리어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 우리 여기서 SKT, KT, LG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에 비하면 사실 엄청 연한 경쟁이거든요. 근데도 걔네는 뒷마당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뒷마당이 없을까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안타까운. 본 적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USA는 읽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한번 더 하시는 걸로. 아, 네. 그 이제 예, 저는 미국이 주는 기회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세대별로 참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아버님 저한테 카톡으로 뭐 일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누구 바보고 뭐 또라이고 막 이런 걸 막 적어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세대들은 미국과 안보에 있어서 뭔가 멀어지는 게 너무 두려우신 거죠. 이거 바보라고 하셨군요. 아,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세대한테 저걸 너무 저 그림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중국 애들의 불만이 그거잖아요. 니들은 미국하고 안보는 친한데 우리한테 돈은 다 빨아가냐는 게 이제 저 도표에서도 보이지만 텔메디카이 가는가요?
아닙니다. 중국이죠. 중국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25%, 수입이 21%니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해놓고 사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걱정은 우리가 미국이 준 거에 할 때 중국한테 위협을 받으면 예전과 다르게 너무 치명적으로 이제 오는 거죠. 중국이 우리가 가는 수출을 1, 2%만 사실 줄이면 당장의 기업들 중에 막 헉헉대는 데들이 막 나올 거고요. 그럴 때 지금도 사실 버티기 힘든데 그런 거를 부담을 어떻게 버티게 될까?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거는 사실 우리 다 되게 똑부러지게 정부에서 행동하고 싶기를 바라지만 사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결정하기가. 그 딜레마가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미국이 이 기회를 줬을 때 반도체처럼 뭐 하나를 우리가 니네보다 우리가 이걸 해주는 게 잘할 거야라는 식의 뭘 하나 분업 구조로 갖게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관들이 왜 함께하지 못할까는 이거 진짜 미국에 있을 때 많이 생각했는데 뉴욕에 나와 있는 한국 정부기관이 22개입니다. 근데 저희끼리 잘 안 만나고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사일로가 너무 심합니다. 저희 회사 안에서도 칸막이 문화가 칸막이가 너무 심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 칸막이가 심하면 처음 드는 생각은 사람 탓을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저 인간은 저럴 줄 알았어 라든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는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 수준이 낮다 보니 협력이 되게 어렵구나. 그러면 협력을 하는 사례들이 더 외부에서 칭찬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도 협력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사례보다는 그분의 오더를 빨리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한 거가 더 인정을 받다 보니 그래서 그 사일로를 넘어가기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아까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글로벌에서는 그게 다 뭉쳐서 가도 사실은 너무 미약해요. 사실 기자님 저희 이제 그 다른 경제지의 뉴욕 특파원이 한 분 계시고 지금 서울에 한국 들어오는 경제로 많이. 네, 그분이 아시아 이제 경제일 수도 있죠. 아니야. 그분이 뉴욕에서 귀임하시기 전에 준비하셨던 특집이 우물안의 개구리 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한 분이 미국에서 일주일 동안 쓰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100개입니다. 예, 한 명이 뉴욕에 대해서. 근데 그거 취재를 해서 100개를 쓰는 거 컨트롤 V 하겠네. 예, 불가능합니다. 그럴 리가 없지. 네. 감동문 교수가 맨날 지적하는 네. 그거를 부지런히 하고 계시겠네. 예.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한국 언론에서 뉴욕 특파원 나간 사람들이 한 회사로 해도 이 미국 안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를 다 캐는 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나 혼자 이 언론을 대표해서 캐겠느냐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은행 주재원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고 그 짧은 그 범위 안에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정말 글로벌에서는 이 협력의 문화, 신뢰의 문화가 더 절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남아 시장은 저는 우리가 되게 잘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태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고요. 베트남은 사실상 우리의 식민지고 인도네시아는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쌀 생산이 전 세계 몇인데 쌀 수입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카르타 있는 섬에서 그러니까 자바 섬에서 수마트라 섬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태국에서 수마트라로 가는 게 싸요. 그 정도로 인프라가 엉망이라서 인도네시아 가면 그 검은 모자 쓴 사람들 막 회의하면 이렇게 50명씩 앉아 있거든요. 다 자기 소개하면 이제 2시간 간대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은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출하기가 너무 힘든 시장이라 거기도 그 안에서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참 잘할 수 있는 시장이지만 이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들 간에 사실 헤게모니 싸움이 있다 보니 이거를 참 잘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아까 이제 중국이 대국이라고 말씀하신 거 저는 되게 공감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가 하나 못 드린 건 우리가 중국을 부품을 수출하는 시장으로서는 사실 점점 매력을 잃고 있지만 거꾸로 중국이 소비를 많이 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반도체를 대신할, 그러니까
화장품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반도체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중국은 사실 계속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려갈 거고요. 중국이 미국에 준하는 소비 대국이 돼 가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팔 뭔가가 많아질 건데,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되게 다양한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반도체가 100억 불이 줄었으니 화장품으로 100억 불 수출을 만들자는 식의 생각을 조금 길게 가져가지 않으면 계속 이제 쫓기는 거죠. 아, 반도체가 주는데 소비재로 그만큼 수출을 늘려가야 되는데, 근데 중국 애들의 기호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 애들 좋아하는 빨간색, 우리나라가 보기에는 정말 되게 뜨악하는 색이고요. 애들한테 저 색깔 입혔다가는 경기할 만한 그런 색인데 다 좋아해요. 근데 그 선호와 기호와, 그 다음에 중국은 아시다시피 성이 거의 한국만 하기 때문에 성별로 도시별로 선호가 다, 기호 다 달라요. 그걸 다 파고 들어가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중국에 대한 굉장한 많이 이해가 필요한데 그걸 너무 급하게 잡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한류 SNS 이런 데서 중국 되게 이제 중국 SNS 많이 커지는데, 이제 어느 순간 중국의 딜레마는 그 중국의 SNS가 글로벌화된 SNS가 아니라는 거에서 한계가 한번 올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이제 트위터가 이제 중국 애들이 뭐 그래봐야 우리 거랑 비슷하지 않아라고 하지만, 사실 트위터에서는 트럼프 욕을 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시진핑 욕을 할 수 없거든요. 그 SNS가 막혀 있다는 게 어느 한 번은 플랫폼의 확장성의 한계를 가져올 거고요. 그게 어떻게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 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이제 대한민국이 돼 있다는 건 저도 되게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 자산을 쌓아둔다는 거에서 대만이나 일본의 사례를 꽤 많이 스터디를 하고, 근데 저도 잘 모르는데 걔 가서 보니까 저놈들은 돈을 많이 쌓아놨네, 이 정도가 보인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스터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대만 사례는 꽤 열심히 캐야 되겠다는 생각이 현지에서 많이 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 이정재 말씀은 그런 것까지 굳이 언급하지 아, 않아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 와이프한테 가문의 영광으로 꼭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BTS가 보편적인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사실 한류가 아까 케이컨 제가 뉴욕을 되게 좋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맨하탄에 있는 주류 중에 뭐 CBS나 MBC에서 일하는 한국인들하고 물어보면 사실 미국에서 K-팝을 좋아하는 애들은 약간, 나쁘게 말하면 약간 왕따입니다. 주류는 아니에요. 그 애들이 10,000명, 20,000명, LA에는 10만 명 가까이 모인다는 게 신기하다는 거고요. BTS도 그런가요? 아니요, BTS를 저는 이제 못 보고 왔죠. 근데 BTS가 뉴욕의 매트 스타디움에서 공연할 수 있었던 건 저는 그 수준을 넘은 거라고 생각해요. 주류화된 걸로 이제. 예. 그럴 때 주류화된 거는 사실 말씀처럼 보편적인 메시지를 준 건데, 그 보편적인 메시지를 BTS 말고 지속 가능성 있는 다른 한류의 어떤 애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아시겠지만 비틀즈의 세컨 버전은 비틀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좀 걱정이 있고요. 예, 영어진흥위원회 아까 말씀 주신 거는 저는 100% 공감하고요. 왜 그런 기관들끼리 똘똘 뭉쳐서 뭐를 못할까가 저도 참 안타깝지만, 저도 이제 어르신들 계시니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러잖아요. 인사말 누가 제일 먼저 할 거야. 여기서 일단 충돌을 하거든요. 이 두 단체가 같이 모였는데 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미리 1분씩 썼는데 1분 10초만 하면 왜 이러시냐, 이제 막 이렇게 가는 거라서 우리는 이게 참 힘들구나 이런 건데, 뭐 저는 길게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그 약간 협업한 사례들 이런 것들은 좀 옆에서 잘했다 칭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예. 지금 파편화돼 있잖아요. 예. 파편화돼 있는 거, 아저씨 왜 그렇게 파편화돼 있어라고 공격을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만약에 특정 어디 한 군데서 본인만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더 큰 파일을 못 얻었다면 사실은 지적을 해주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성과를 얻는다는 건 두 가지잖아요. 내년에 더 커질 성과를 줄여서 올해 땡겨서 쓰는 거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친 거 두 개입니다. 그럴 때 거짓말을 친 거에 대해서 진짜 혼을 내셔야 되고요. 내년에 더 커질 수 있는데 왜 올해 여기서 끝났느냐 것도 재언을 해주시면 사람들이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뒤에서 아이템을 찾은 것 같아요. 네. 예, 그 네네. 동아시아 영내 시장 문제는 사실 참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너무 오래된 문제라 너무 아쉽고요. 이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서 전 세계 최강자는 놀랍게도 네덜란드랑 아일랜드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요. 아일랜드, 영국, 그 다음에 유럽이거든요. 거기다 영어를 써요. 아일랜드 투자 유치 기관인데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브렉시트 발표한 날 홈페이지 첫 대문을 바꿨어요. EU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쓰는 아일랜드로 오세요라고 대문을 바꿉니다. 예. 그리고 그 아이리쉬 애들이 사실은 보스턴, 뉴욕에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진짜 애들 구석구석에 파고 있고요. 내부 정보도 정말 잘 캐요. 근데 이제 이 순서를 생각해 볼 때 저희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구도라고 거꾸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미국, 일본, 한반도,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27개로 쪼개져 있고 일본 옆에 만약에 한국이 있으면 참 우리가 일하기 쉽겠구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가깝게 있고 중국이 27개로 찢어져 있으면 중간중간에 선택해서 우리가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주기를 갈 텐데 우리는 참 아깝게 미국 있고 일본 있고 한국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27개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예요. 그중에 87%는 한족이에요. 언어도 같아요. 3,000년 동안 같은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깨부시기가 너무 강력한 사실 존재고요. 지금은 우리가 되게 중국을 만만하게 생각하지만 지난 3,000년 역사 동안 중국 애들한테 발 마사지를 받은 건 1970년부터 2000년 딱 30년이에요. 발 마사지. 예. 이거를 사실 이게 어느 순간에 3,000년 중 30년. 예, 3,000년 중 30년이고요. 이게 뒤집히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짧은 시점이라서 그렇게 보자면 동아시아 영내 1,000년 정도 받아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영내 시장을 구축하는 건 사실 굉장히 장기적 과제고 또 하나는 이 동아시아 영내 시장을 구축하는 이슈에 사실은 북한의 통일이나 체제 전환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게 묻어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 영내 시장을 구축할 때 북한이 어떤 시점에 있는지도 저는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주목해야 되는데 그냥 양쪽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국이나 일본이 어느 한 나라가 포기할 놈들이 아닙니다. 예,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유로화 화폐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동아시아는 불가능하다 그래요. 일본하고 중국이 양보를 절대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엔화가 이 영내 화폐가 되길 바라고 중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본보다 우리 위안화가 세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이 이제 우리가 이 두 나라를 상대하고 이 두 나라 옆에 미국이나 러시아까지 상대하기에 훨씬 더 복잡한 거죠. 그다음에 아까 그 그리스에서 만나신 브라질 사람 그 말씀 주신 거 저는 되게 공감하고요. 저희 요새 동남아 이제 중남미에 있는 이제 저희 무역관에 있는 분들 말씀하시면 그 한류만 가면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BTS는 뭐 특정 어느 해외 단체가 돈은 얼마가 돼도 상관없으니 데려만 와달라 뭐 이렇게 부탁하는 애들도 막 생기는데 이제 아까 한편으로는 그 한류를 비즈니스로 정말 이런 거죠. 이렇게 저희가 사실 돈을 잘 버는 거는 요즘 유행하는 구독 모델이잖아요. 이렇게 아무 의식 없이 돈이 계속 나가고 있게 하는 게 진짜 돈을 잘 버는 건데 이거는 거꾸로 말하자면 한류 관련해서 BTS 쪽으로 이게 의식하지 않고 돈이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회원제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BTS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물건을 사줘야 돼 이렇게 의식하는 게 아니라 슥 뭔가 나가는데 끊임없이 우리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되게 아시겠지만 식민지 나라 역사가 오랜 나라들은 그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아주 곳곳에 깔려 있어서 이게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아까 성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는 요즘 성장에 대해서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성장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이 잘 되던 시점에는 사실은 성장을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고요. 가만히 있어도 성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쩌면 지금 이런 식으로 무역에 대해서 이게 태클 들어간 거는 성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간에 무역 보복을 해서 한국으로의 판매가
내년에 10% 성장이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과감한 조치를 했을까? 저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성장이 계속되는 환경에서는 사실은 통상의 제재나 무역이나 이런 거에 갈등이 있기가 되게 힘듭니다. 아까 차이메리카 보여드렸지만 차이메리카 시점에는 통상이나 WTO로 뭔가 하는 거에서 늘 주저주저해요. 이런 제재가 우리 모두 키우는 파이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성장에 대한 담론이 부상하는 건 지금이 성장이 없는 시대인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오기 전에 너무 급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거나 만약에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급하게 한 게 오히려 성공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묵혔다가 다음에도 네. 급하게 그냥 예, 근데 이제 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출을 계속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뜬금없는 낙관론이 아니고요. 사실 뭐 혁신지수나 이런 거 해외에서 보는 시각들은 사실은 여전히 한국은 굉장히 빠른 나라고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위기나 성장의 정체들을 생각하냐면 과거보다 성장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책을 짜거나 여론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쳐다보는 시각이 사실은 과거에 익숙한 빠른 성장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장을 못하면 바로 뭔가 바꿔야 될 것 같고 다 뜯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다 뜯는다고 새로운 방법이 쉽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조금 더 길게 보고 성장이 느려지는 거에 익숙해지고 하는 것들을 어렵지만 받아들여야 어렵지만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밸류체인에 대한 얘기를 길게 드린 것도 어쩌면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글로벌의 힘들이 우리에게 불리해 가고 있다는 걸 받아들여지면 우리 내부 총질을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내부 총질을 할 건도 있지만 글로벌 전체가 어려워지니 우리가 뭔가 똘똘 뭉치거나 이런 부분은 합의를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그냥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네, 그냥 오늘 긴 시간 말씀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